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며칠 안에 실제 우크라이나와의 전투에 투입될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다름 아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국가정보원은 전투에서 포로로 잡히는 북한군이 생기면 접촉할 기회를 얻어 탈북 의사를 묻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급박하게 돌아가는 전선 상황부터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조만간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Північну Корею, і вже днями їхні солдати можуть бути на полі бою проти України. Україна змушена буде в Європі фактично воювати проти.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를 뒷받침할 감청 자료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군을 민간 화물차에 태워 쿠르스크 전선으로 향하려다 서류 문제로 경찰에 단속됐다는 겁니다. У меня есть КамАЗ, у него вахтовый, он есть. Только номер 497, это 3 цифры, это гражданский номер. Где его задержала комендатура на трассе Курск-Воронеж.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이 일부 점령 중인 러시아 영토입니다. 북한군의 참전이 가시화되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도 빨라졌습니다. 정부 대표단은 나토 본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이사회에 참석해 북한군 파병 동향을 비롯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북한군 파병과 관련한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국가정보원은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을 억류하면 이들을 상대로 탈북 의사를 확인하고 국내로 데려오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교전 당사국이 아닌 우리 정보요원의 개입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자칫 국제협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우크라이나군에 억류되는 북한군을 상대로 직접 신문을 벌이고 탈북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내부 민심 동요를 우려하는 북한 지도부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국정원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정보소식통은 JTBC에 북한군 탈북 유도를 하고 싶다는 게 국정원의 의지라며 전장에서 할지 키이우에서 해오려고 할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정보소식통도 JTBC에 북한군의 전쟁 개입이 커질수록 어느 시점이 되면 필요한 일이며 북한이 더 깊숙이 개입되는 걸 막는 방안이라면서 북한 정권이 두려워하는 건 파병 군인이 전사하는 것보다 전장에서 이탈하고 탈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나토를 방문 중인 우리 정부 당국자가 여러 채널을 통해 대북 정보관을 파견하는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교전 당사국도 아닌 한국의 정보요원이 북한군 신문 과정에 개입해 국내 송환을 성사시킨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옵니다. 일단은 제네바 협약에 의해서 포로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더라도 결국 언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소통, 그러니까 신문하는 과정에서 보조요원으로 참여하는 정도 가능할 거예요.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에 대한 관할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신병을 인도할 이유가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정원이 북한을 상대로 한 심리전의 일환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어떤 병사들인지를 두고 너무 젊고 왜소하다며 초짜 군인들일 거란 주장이 미국 언론을 통해 나왔습니다. 반면 북한이 파병한 게 맞다면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는 반론도 나오는데 이어서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군사시설에서 훈련 중이라는 북한군. Вот они побежали. 영상이 잇따라 공개되곤 있지만 여전히 진위 여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예 부대라기보다 초짜일 수 있다는 분석이 미국 내에서 나왔습니다. 영상 분석 결과 갓 군에 징집된 젊은이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입니다. 정보당국을 인용해 영양실조 때문인지 전투병치곤 왜소하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영국 더 타임스는 북한군의 상태가 열악하다면서도 무시해선 안 된다는 분석을 함께 내놨습니다. 북한은 고도로 훈련된 소수의 비밀 부대로 공격하는 이른바 비대칭 전술의 대가라고 설명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군 전문가도 북한이 병력을 보낸 게 맞다면 특수전 병사들이기 때문에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파병 관련 논란보다는 북한의 속내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새롭게 맺은 북러 조약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인력 수출의 지렛대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Статья 4 есть. Как мы поступим с этой статьей? Хочу сказать, что это наше суверенное решение. 북한군 파병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란 분석 역시 나옵니다. 국정원은 연말까지 북한이 병력 10,000명을 러시아에 보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명 씨는 이제까지 보정을 지시했을 뿐이라고 해명해 왔는데 저희가 이 여론조사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응답자 수를 4배 가까이 부풀리며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린 걸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이자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2021년 9월 29일 미래한국연구소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33%로 2위 홍준표 후보를 4%포인트 가까이 앞섭니다. 이 여론조사, 응답자 한 명 한 명 데이터를 확인해봤습니다. 보고서엔 2,000명 넘게 응답했다고 표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ARS에 응답을 한 숫자는 516명이었습니다. 응답자를 4배 가까이 부풀린 겁니다. 샘플을 제가 보니까 516개를 정확하게 조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2,000개로 뻥튀기를 하는 거니까 이런 부풀리기, 명태균 씨 지시에 따른 걸로 보입니다. 연령별하고 지역별하고 다 그 맞춰고 여성하고 네. 그 맞춰갖고 곱하기 그 한 해갖고 한 2,000개 만들 있어. 그러면서 실제 조사 결과와 지지율 차이도 발생했습니다. 실제 응답에선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가 0.6%포인트 차였습니다. 응답자 수를 조정한 뒤엔 이 격차가 3.9%포인트로 바뀌었습니다. 강혜경 씨는 명 씨 지시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20에서 30대 응답자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이를 네. 또 올려갖고 예.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있어. 알겠습니다. 그 젊은 아들 있다 아닙니까? 네네네. 응답안에 더 결수 올려갖고. 네. 이제 지시를 할 때 일부적으로 이제 이거 데이터를 조금 손을 대라, 네. 조작을 해라라는 지시는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민주당 후보들 지지율도 달라지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 조사에선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동률을 이뤘지만 보고서엔 이낙연 후보가 5% 넘게 앞섰다고 나왔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명태균 씨를 수사 중인 검찰은 일단 지방선거 출마자 3명이 대선 여론조사 비용 일부를 지원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명 씨를 통해 공천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돈을 줬다면 명 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 검찰은 이 정치인들이 한두 푼도 아니고 명 씨 때문에 인생이 파탄났다고 말하는 녹취도 확보했습니다. 계속해서 배승주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는 81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모두 3억 7천여만 원 비용이 들었습니다. 명태균 씨는 강혜경 씨에게 국민의힘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3명에게 돈을 지원받으라고 말합니다. 모자르면은 네. 소장한테 얘기해서 이거 네네네네. 한테 받으면 됩니다. 이 가운데 2명이 모두 2억여 원을 미래한국연구소에 건넸습니다. 공천을 받지 못한 한 정치인. 강혜경 씨와 통화에서 명 씨를 탓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저는 나를 그렇게 얼른 들려놓고 경선들이 나가서 돈을 몇 억씩 쏘아 버렸잖아. 김영세 입에서 그 사람 괜찮다고 해가. 검찰은 이런 대화가 정치인들이 명 씨를 보고 돈을 건넸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명 씨를 통해 공천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긴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겁니다. 아직도 왜 그 결산이 안 들어옵니까? 너구사 당하기지 말고 사람 바보로 만들지 말고. 검찰은 또 정치인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대목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후 두 정치인은 일부를 돌려받았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말을 맞추려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결국 우리 말이 맞아 그하고 말이 맞으면 끝이야. 아무것도 아니라. 말이 틀리면 문제가 틀려지는 거든. 에? 또 그런단 말이야. 실제 검찰은 미래한국연구소 김모 소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운영 자금으로 빌려준 돈으로 말을 맞추자는 취지 메모도 발견했습니다.
검찰은 돈을 건넨 지역 정치인 2명 등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집중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며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도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4대 개혁이 곧 민생이라며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지지도 하락의 원인과 관련된 언급은 없이 기존의 개혁 과제를 다시 강조한 것이어서 국정 운영 기조를 크게 바꾸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4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연금, 의료, 교육, 노동 4대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도 했습니다.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여당 대표와의 갈등 이슈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4대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민생과 관계없는 정쟁에 개혁 추진이 가려져 있었다면서 4대 개혁이 언론의 주목을 받아야 개혁 동력을 얻게 된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추진 동력을 확보하려면 국민의 지지를 얻는 게 우선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나온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0%대에 갇힌 상황입니다.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선 부정평가 이후 1위로 김여사 문제가 꼽혔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마찰 등 당내 내부 갈등도 부정평가 이유로 새로 떠올랐습니다. 결국 이들 문제를 해소해야 개혁도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심이 떠난 권력은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윤석열 정권은 깨달아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단을 요청합니다. 다음 달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는 윤 대통령은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 각종 이슈에 대해 입장을 밝힐 걸로 전해졌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국민의힘 총선 백서가 총선이 끝난 지 200일이 지나서야 공개됐습니다. 총선 참패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느냐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다 이제야 공개된 건데 자체 설문에선 상당수가 대파 논란과 김건희 여사 이슈 등 정부 대응을 악재로 꼽았습니다만 백서 특위는 당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선거를 이끌었던 한동훈 대표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총선 백서 특위는 지난 4월 총선 참패의 원인을 따져보기 위해 선거 후보자와 보좌관 및 당직자, 출입기자 등 5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선거 기간 중 정부의 대응과 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는 10점 만점에 2.11점에 그쳤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준 이슈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지난 3월 초 호주 대사 발령을 받고 출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회칼 테러 발언으로 물러난 황상무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 논란을 꼽았습니다. 이른바 대파 논란과 김건희 여사 이슈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놓고 백서특위는 당의 대응이 문제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연이은 이슈가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였지만 당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불안정한 당정 관계로 주요 패배 원인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명품백 수수 사건 이후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겠다는 문자를 보냈지만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답변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내용도 실렸습니다. 총선 국회의원 선거는 당이 치른 겁니다. 당정 관계를 어떻게 운영하여야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지는 총선에서의 경험이 매우 큰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백서특위는 당시 한 위원장이 주도했던 공천은 미완성이거나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고 운동권 심판론에서 2조 심판, 읍소 전략으로 변화하면서 선거 전략에 일관성이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평가는 백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하시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박진 사무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부끄러움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인권단체 출신인 박 사무총장은 안창호 위원장 체제의 인권위에선 더 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김휘란 기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박진 사무총장은
현 정부에서 임명된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과 사사건건 부딪혀왔습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7월 열린 임시상임위에선 직원들을 퇴장시키라며 시간을 끌어 고 최상병 사건 관련 해병대 7대 대장 긴급 구제 안건 처리를 놓고 박 총장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또 회의 때 박 총장이 앞에 앉아 있는 점을 두고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박 총장은 두 상임위원이 최상병 사건 등 인권위의 안건 처리를 비정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지난 18일엔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끄러움을 감당할 수 없는 나는 퇴장한다는 글을 쓰며 사직서를 낸 사실을 알렸습니다. 박 총장은 오늘 열린 퇴임식에서 작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나가던 결정은 수시로 뒤집히고 있습니다. 상임위는 몇 달째 열리지 않고 있고 그 사이 일부 소위와 전원위는 정지 상태로 멈춰 있거나 안건조차 상정되지 않고 공회전했습니다. 얼마 전 안창호 위원장 취임 이후 두 사람의 의견에 무게가 실리는 걸 보면서 더 이상 일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위원은 퇴임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인권위의 역할은 앞선 인권위의 결정을 이어받아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두 위원이 오시고 나서 저희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짧은 인사만 전했습니다. 박 총장은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오는 31일까지 일할 예정입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세수 펑크를 메꾸기 위해 환율을 안정시킬 때 쓰는 비상금인 외평기금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올해는 그러지 않겠다고 경제부총리가 직접 불과 한 달 전에 약속했는데 올해도 세수 펑크가 30조 원에 달하자 이 외평기금을 또 끌어다 쓰기로 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올해 세수 펑크 규모는 30조 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50조 원대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대규모 세수 부족입니다. 정부가 오늘 이걸 어떻게 메울지 계획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가용 재원을 활용하여 금년도 세출 예산을 최대한 차질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을 특별 목적을 위해 써야 할 기금에서 당겨 쓰기로 했습니다.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외국환 평형기금에서 최대 6조 원, 청약 통장 등을 재원으로 정책 대출에 활용하는 주택도시기금도 최대 3조 원 쓰기로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했다가 아예 쓰지 않기로 한 불용액도 최대 9조 원에 이릅니다. 일반 회계하고 기금하고는 사실 돈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거든요. 기금이라는 건 고유 목적이 있기 때문에. 특히 외평기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부족을 막는 데 쓰겠다고 해 논란이 됐습니다. 정부는 한 달 전만 해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외평기금과 관련돼서는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현재 단계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이 바뀐 겁니다. 국회에서 지금 허위 보고한 거거든요. 거짓 보고한 겁니다.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미래 세대 부담은 커지고 대외 신인도가 떨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대기업 임직원의 자녀 등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특례 입학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적 근거를 마련한 걸 놓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현대판 음서제 아니냐, 다른 학생들의 박탈감은 어떻게 할 거냐, 비판이 일고 있는 겁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고등학교는 네이버, 카카오와 협약을 맺고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등의 과목을 기업과 함께 가르칩니다. 충북 괴산에 있는 고등학교는 지역 대학 등과 함께 보건과학에 특화된 과정을 운영합니다. 두 곳 모두 교육부가 올해 지정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줄여서 자공고입니다. 자사고처럼 교육과정 등을 비교적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자공고와 협약을 맺은 곳의 임직원 자녀를 일정 비율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지난달 마련했습니다. 2026학년도부터 이 특례 입학 전형이 도입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자 교원단체 등은 현대판 음서제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립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학교에서 부모 카드를 쓸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 공정에 대한 굉장히 높은 잣대가 있고 5개 시도교육청도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위화감 조성과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다. 공교육 방향에 어긋나 보인다는 우려입니다.
찬성한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교육부는 내년에 확정될 훈령을 통해 학교 기준과 입학 비율 등 요건을 구체화한다는 입장입니다. 지역을 살리기 위해 주로 농어촌 지역의 학교에서 이 전형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고 했지만 일각에선 이럴 경우엔 전형이 사문화될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그동안 11월에 태풍 소식을 전해드릴 일이 없었는데 북쪽으로 이동 중인 21호 태풍 콩레이의 경로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대로 한반도에 상륙하면 1951년 관측 이래 첫 11월 태풍이 될 수 있고 힘이 빠지더라도 비바람을 몰고 올 수 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나흘 뒤면 11월이지만 거리 곳곳엔 초록 단풍이 흩어져 있습니다. 평년 가을보다 기온이 오른 탓에 미처 빨갛게 물들지 못한 겁니다. 오늘 기온은 평년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도 날씨는 계속 포근합니다. 이렇게 이상 기온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향하는 태풍도 생겼습니다. 제21호 콩레이입니다. 태풍을 관측한 이래 처음으로 11월 태풍이 한반도로 방향을 돌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현재 예측 경로를 보면 필리핀 마닐라 동북동쪽 바다 위를 지난 콩레이는 이번 달 말과 다음 달 1일 사이 대만 타이베이 남남동쪽 부근으로 육상에 들어섭니다. 이후 대만의 지형과 맞부딪히며 올라가 세력이 약해지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일 이후에는 태풍이 열대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앞으로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동성에 초점을 두고 앞으로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풍이 직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아지지만 간접적인 피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제주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콩레이가 비바람을 밀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오는 토요일엔 제주도와 경남권, 강원 영동에 비가 온다는 예보도 나왔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최근 한 미국인 유튜버가 한국에 들어와 평화의 소녀상을 모독하고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려 공분을 샀습니다. 이 유튜버가 실시간 방송 도중 한 시민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외국인 남성이 편의점에 앉아 있습니다. 얼음컵에 술을 가득 따릅니다. 직원이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하자 마시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드시면 안 돼요. I don't drink here. Sure. No drink. 뒤돌아서자 위협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컵라면을 일부러 쏟습니다. 라면을 던지기까지 합니다. 갑자기 춤을 추는가 하면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자 욕설을 합니다. 소주 안 된다고. Shut up, bitch. 폴리스? Call the police, stupid ass bitch. 폴리스 불러요. 미국 국적의 유튜버 조니 소말리입니다. 소말리의 기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소녀상을 모독하는 행위도 자신의 방송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논란이 됐고 지난 24일엔 한 시민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습니다. 어제 새벽엔 서울 송파구 거리에서 한 남성에게 발차기로 맞았습니다. 때렸다! 우리나라 레카 유튜버들이 라이브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응징을 하겠다고 했고 이 방송을 본 남성이 찾아가 때린 겁니다. Don't touch me! 야, 불러! 유튜버들은 이 모습을 온라인에 중계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레카 유튜버 일부와 소말리는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의했습니다. 소말리의 유튜브 계정은 오늘 오전 삭제됐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며칠 전 기존에 살던 집 인근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조두순의 새 집 주변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때문에 주민들 불안이 크자 경찰이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경기 안산시의 이 다세대 주택에 지난 25일부터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렇지. 집 옆에 조두순 산대. 그래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불안합니다. 딸만 셋이다 보니까 얘네들끼리 학교 가는데 그것도 솔직히 불안하죠. 데리고 다녀야죠. 여기 사는 동안 어쩔 수 없죠. 조두순으로서는 기존 주거지 월세 계약이 끝나 이사해야 했지만 새 방범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경찰과 안산시는 기상이 걸렸습니다. 주거지가 이전했기 때문에 그 주거지 방향으로 다시 원래 집 앞에 있던 방범 초소와 CCTV도 옮겨 설치해야 합니다. 세금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지난 2020년 12년형을 산 조두순이 안산에 자리 잡을 때부터 반발이 거셌습니다.
2022년에는 다른 동네로 이사하려다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동을 막자고 강력범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살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됐습니다. 지난 1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회에서 더 논의되지 못해 폐기됐습니다. 불완전한 제도 탓에 주민 불안과 소동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 오늘 새벽 경기 남양주시에서 승용차 한 대가 터널 근처 옹벽을 들이받으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차량은 완전히 불탔고 빠져나오지 못한 50대 운전자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검은 승용차가 트럭 뒤를 따라 터널을 빠져나옵니다. 빠르게 달리던 차로를 바꾸는가 싶더니 그대로 옹벽을 들이받습니다. 강한 충격에 뒷바퀴가 붕 떴다 떨어집니다. 파편도 이리저리 튑니다. 잠시 뒤 엔진룸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길에 기름도 흐르기 시작합니다. 곧 불이 붙고 활활 타오릅니다. 트럭을 제쳐서 지나가려다가 이제 속도 때문에 그 옹벽을 부딪혀서 누구가 누군지도 아예 모를 정도로 그렇게 훼손이 돼서 사고 20분 만에 소방이 도착했지만 그 사이 차는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안에서는 운전자인 57살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새벽까지 일을 마치고 집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휘발유를 쓰는 차량으로 소방은 사고 충격으로 생긴 불꽃이 새어나온 휘발유에 옮겨붙어 불이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급발진을 포함한 차체 결함 여부와 함께 남성이 술을 마신 상태였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지난해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의 학부모가 감독관을 찾아가 인생을 망가뜨려주겠다며 폭언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런 일이 또 없게 하겠다며 올해 수능 감독관들은 명찰의 이름 대신 번호를 쓰기로 했습니다. 이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수능 시험 이후 서울의 한 중학교에 수험생 학부모가 들이닥쳤습니다. 수능 감독관인 A 교사를 찾아가 아이의 시험을 부정행위로 처리했다며 항의한 겁니다. 해당 학부모는 감독관의 명찰에 적힌 이름을 보고 학교를 알아냈습니다. 당시 서울교사 노조에 따르면 수험생의 아버지 B 씨는 본인이 변호사인데 한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똑같이 교사 인생도 망가뜨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학부모는 또다시 학교를 찾아 교사의 실명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봤을 때 자택 주소까지도 노출되면 어떨까 엄청나게 두려워하시기도. 교육부는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고 결국 지난 4월 B 씨는 협박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당시 사건이 무리를 빚자 교육부는 감독관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감독관 명찰에 이름을 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학교 이름 또는 고사장 번호에 숫자를 쓰는 식으로 1년 번호를 넣기로 했습니다. 올해 수능 앞으로 17일 남았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오늘 고려아연 주가 장중 15%포인트 넘게 출렁이며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공개 매수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면서인데 뚜껑을 열어보니 양측 모두 과반 확보에 실패해서 결국 승자는 주총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종료된 공개 매수를 통해 고려아연이 확보한 지분은 11.26%입니다. 고려아연이 사들인 자사주가 9.85%, 백기사로 참여한 베인캐피탈이 확보한 지분이 1.41%인데 목표치의 절반 수준입니다. 고려아연은 앞서 진행된 영풍과 MBK의 공개 매수 여파에 유통 물량이 감소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고려아연과 영풍 MBK 연합이 확보한 지분은 각각 35.4%, 38.47%로 모두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결과가 나오자마자 영풍 MBK 연합은 곧바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안건은 회사 경영을 오너가 아닌 집행임원에게 맡기는 집행임원제 도입과 신규 이사진 추가 선임입니다. 표대결이 불가피해진 주총에선 지분 7.83%를 가진 국민연금의 선택도 중요해졌는데 현재로선 고려아연 쪽에 우호적입니다. 국민연금 자금이 그런 우호적인 M&A를 통한 기업구조, 재무구조 개선 작업이 아니라 적대적 M&A를 통한 경영권 쟁탈에 쓰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측의 장내 매수 경쟁이 치열해질 거란 관측에 고려아연 주가는 오늘도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한때 11% 치솟았던 주가는 임시주총 청구 소식에 4%대로 내렸다가 공방이 장기화할 거란 전망에 다시 3.8% 오르며 종가 기준 처음으로 130만 원이 넘었습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주머니가 가벼운 직장인들이나 자취생들이 간편하게 자주 찾는 게 편의점 도시락이죠. 그런데 이 편의점 도시락마저 7,000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편의점. 도시락 하나 가격이 6,700원입니다. 다른 편의점에서도 6,700원짜리 도시락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도시락들도 5,000원이 훌쩍 넘습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김밥은 대부분 3,000원대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지난달 주요 편의점들이 김밥 가격을 최대 20% 올린 여파입니다. 시민들은 편의점 도시락도 사 먹기 부담스러워졌다는 반응입니다. 요새 편의점 도시락도 되게 좀 비싸게 나와가지고 6,500원 뭐 이런 거 보고 오늘은 굶어야겠다. 오늘 그냥 삼각김밥으로 끝내야겠다. 뭐 이런 때도 있죠. 저 같은 사회초년생들은 버거운 그런 가격이 아닌가 싶어요. 집에서 있는 음식으로 보통 끼니를 때운다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편의점 업계는 육류, 채소류 등 원재료 가격과 물류비 인상으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싸게 만만하게 점심을 해결할 수 있는 편의점이 거의 점심 해결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이 됐는데 편의점마저도 가격이 점점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점심을 해결할 공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편의점뿐 아니라 김밥과 김치찌개, 칼국수 등 사람들이 자주 찾는 외식 물가도 여전히 오름세입니다. 스타벅스는 다음 달부터 아이스 음료 11종을 200원씩 올리기로 했는데 이른바 런치플레이션 현상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오늘도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만만찮은 홀로서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본격적으로 용산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면서 홀로서기에 나서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네. 그러자 대통령 강성 지지층, 각 극우 유튜버들이 반발 강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제였죠.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 장면입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자 극우 유튜버들이 강력하게 한 대표를 향해서 야유하고 욕설을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먼저 보고 가시죠. 한동훈이 내려온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튜버들이죠. 되게 강하게 비판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지난 한 2달여 전입니다. 한 대표 9월 초에는 경북 구미의 박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는데 당시에는 열렬한 환영만 받았습니다. 지금과 상당한 그 온도차를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네. 특히 그제 추모식에는 한 대표를 지지하는 유튜버들도 행사 중계를 많이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보수의 상징이잖아요.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와서 소란을 피우는 게 보수가 맞느냐, 이렇게 또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한동훈 대표도 자신의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일부 극렬 극단 유튜버들이 자신을 음해하는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또 약속 대련하듯이 티키타카하면서 물을 흐리고 있다, 이렇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최근 나오는 여론조사들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에 머물고 있잖아요. 이러다 더 떨어지면, 그러니까 여기서 더 떨어지면 심리적 탄핵이다, 이런 얘기가 보수 진영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갤럽 조사를 한번 보시면요. 역대 대통령들 3년 차 같은 기간 분석을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권의 핵심 지역 기반이죠. 영남권, TK에서도 상당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다 보니 지역 언론들에서도 김건희 여사 문제 등 민심을 빨리 수용해야 된다, TK 지지율이 심상치 않으니 뭔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라고 현실을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신 것처럼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자들, 한 대표를 향해서만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 앞서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 전날에도 한 대표가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면전에서 한 대표를 향해 또 사퇴하라 요구하기도 했는데 그 장면도 보고 가시죠. 여러분, 제가 부산하고
대구 등에서 괜찮아요. 여러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두시면 됩니다. 너무 막지 마십시오. 너무 팔 잡지 마시고요. 조심해서 나가시게 하세요. 지지율이 반등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이렇게 낮게 나온다면 당에서는 계속 디커플링하려는 시도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바로 다음 이슈 볼까요? 네,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북괴라 부른 게 무슨 문제냐? 자, 지난주였죠. 육군 장군 출신 한기호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주고받은 문자가 포착이 돼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 당시 우크라이나와 협력해서 북한군을 타격하면 이를 소재로 해서 심리전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문자 메시지였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이른바 전쟁을 사주해서 우리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시도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한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안을 결의했습니다. 그러자 한 의원이 이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오늘 반문을 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북한군을 북괴군이라고 부른 것이 문제입니까?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을 타격하자는 것이 문제입니까? 심리전 하자는 것이 문제입니까? 근데 이게 처음에 문자가 노출됐을 때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바로 이 정부 입장과 다르다 이렇게 선을 긋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뒤늦게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또 혼선이 생기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그 한 의원의 그 문자 메시지 중에 그런 얘기가 제일 민감한 것이죠.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바로 이 표현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 정부가 우크라이나 정부와 공조 어떤 협력을 통해서 북한군을 공격하는 걸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를 빌미로 북한이 또 대남 국제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도 커진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장군 출신이긴 하지만 지금 사선 중진입니다. 한기호 의원이. 그래서 이런 맥락들을 모를 리 없는 중진 여당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뭔가 의도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걸 모를 리 없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부적절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요. 자, 김종혁 최고위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군들은 김정은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포격해서 목숨을 뺏어서 심리전에 이용하자는 주장은 옳지 않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미국 대선은 막판까지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듭니다. 1%포인트 싸움의 경합 지역 판세가 그래서 중요한데 오늘은 해리스냐 트럼프냐, 이웃집끼리도 누굴 찍을지 갈린다는 위스콘신의 표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정강현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Early voting in Wisconsin is underway now, so if you have an absentee ballot, return it right away as soon as you can. 트럼프의 한마디는 파급력이 작지 않았습니다. 위스콘신은 대면 사전투표 사흘 만에 30만 명이 몰렸습니다. 지난 대선 대비 약 40% 늘어난 수치입니다. 위스콘신주 밀워키에 있는 사전투표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유권자들이 줄을 지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작 가능성을 의심하면서도 트럼프가 권고한 대로 사전투표에 참여한 지지자들이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I have no money. It's getting worse financially and even just maintaining. I can't even maintain. He had a very strong economy. So I'm hoping for it to come back. 경합주인 만큼 같은 자리에서 곧바로 반론이 나왔습니다. I know Harris will win. I got faith because she is the best candidate for the job. 위스콘신은 2016년엔 트럼프를, 2020년엔 바이든을 선택했습니다. 두 번 모두 2만 표 남짓 종이 한 장 차이였습니다. 위스콘신주 밀워키에 있는 한 마을입니다. 바로 이웃집이지만 이렇게 서로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팻말을 꽂았습니다. 이번에도 지지층 결집에 승패가 달렸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은 데이터에 기반해 부동층 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밑바닥을 훑고 있었습니다. Every weekend we have thousands of people out in Milwaukee County knocking on doors, talking directly to our voters. 민주당은 사무실이나 유급 선거운동원 규모 면에서 공화당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화당은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전화 독려 운동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It's truly 50-50. It can go either way. Right now, what we're working on is getting out there and doing the chase. Anyone who's requested an absentee ballot, ensuring that. 민주당의 물량 공세에도 위스콘신 주민들이 경제 문제에 민감한 만큼 이번엔 승산이 있다는 게 공화당 판단입니다. 실제 최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어느 쪽이든 위스콘신에서 질 경우 전체 선거에서 패할 수 있다는 절박함이 읽혔습니다. 특히 경제 문제에 민감한 중산층을 잡기 위한 양측의 선거운동은 투표 직전까지도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일본에선 집권 여당 자민당이 총선에서 대패했습니다. 제1당은 유지했지만 의석수가 크게 줄면서 과반 확보에 실패한 건데 이 때문에 취임 한 달도 안 된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사퇴 위기에 몰렸습니다. 도쿄 정원석 특파원입니다. 당내 비주류였던 이시바 총리에겐 이번 중의원 선거는 첫 관문이었습니다. 취임 8일 만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바로 선거전에 돌입했지만 결국 자충수가 됐습니다. 세력 규합을 위해 자민당 비자금 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했던 점이 패착이었습니다. 決着をつけられず、そのまま選挙に向かってしまったと。 과반 의석 확보를 위해 28석을 차지한 국민당과 연립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선택은 어디까지나 키를 쥔 국민당의 몫입니다. いずれにしてもコミュニケーションは自民党に限らず立憲民主党さんや各党ともやっていこうと思っています。 당내에선 당장 이시바 총리 책임론이 불거졌습니다. 구체적으로 후임자의 이름까지 오르내리는 가운데 이시바는 사퇴론에 선을 그으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国政というのは一時たりとも停滞が許されない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このような厳しいお声を踏まえながら私どもとしてこの国政を確かなものとして進めていく。 이시바 총리는 국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분석해 다른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다수 의석 확보를 위한 연정 구성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헬로윈 데이를 앞둔 지난 주말 이태원과 홍대 등에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2년 전 참사 때와 달리 경찰은 수백 명 인력을 투입했고 관할 구청은 상황실을 꾸렸는데 늦었지만 부족한 게 또 없는지 따져봐야겠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이태원역 출구로 사람들이 빠져나옵니다.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분리대가 서 있습니다. 159명의 희생자가 나온 골목길엔 추모객이 남긴 꽃과 음식들이 놓였습니다. 이 길을 지나 술집들이 즐비한 골목에 들어서니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곳곳에 경찰과 구청 직원들도 배치됐습니다. 골목을 비좁게 만들던 불법 건축물과 입간판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몰리면서 참사가 일어난 2022년과는 달라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홍대 입구역 주변에는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참사 이후 헬로윈을 보내려 이태원보다 홍대 입구 주변을 택한 겁니다. 일부 뒷골목에 사람이 순간적으로 몰렸고 흡연금지 표지판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리기도 했습니다. 담배 꽁초 여기 버리시면 어떻게 해요? 숨겨다가 10분 정도 잠깐 부적절한 코스튬을 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남들이 보면은 좀 위험할 수 있거든. 참사 당일 구조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경찰 제복 코스튬도 온라인에서 팔렸습니다. 정부는 오늘 31일 헬로윈데이까지 주요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길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공유 킥보드 때문에 보행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킥보드 업체들은 나몰라라인데 구청에서 강제 견인하고 돈도 받겠다고 경고하자 그제서야 방치됐던 킥보드가 하나둘 치워졌습니다. 매체 카메라 이가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의 한 대학 캠퍼스. 공유 전동 킥보드가 아무렇게나 쓰러져 있습니다. 한 공유 스쿠터 업체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되는 지도인데요.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된 곳만 주차가 가능한 거고 나머지 붉은색은 주차 금지 구역입니다. 이 대학 캠퍼스 안은 상당히 붉은색이 많은데 지금 제 눈앞에 보면 주차 금지 구역에도 여러 대 주차된 전동 스쿠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타다가 아무데나 두면 반납 완료라는 이용자들의 잘못된 인식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업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주차 금지 구역에서 반납해도 이용자에게 아무 불이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업체 애플리케이션 상의 주차 금지 구역, 그러니까 붉은색으로 표시된 곳에 주차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횡단보도와 가깝고 또 보행로 중간이기 때문에 주차 금지 구역으로 정해진 곳인데
제가 한번 반납 직접 해보겠습니다. 주행 종료하기를 누르면 위치 사진을 찍어야 되고요. 찍고 나니까 그냥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고는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했다는 알림 같은 게 전혀 뜨지 않습니다. 학교 밖 길거리는 더 심각합니다. 금요일 저녁 서울 홍대거리. 업체들이 주차하면 안 되는 곳이라고 안내하는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 위, 횡단보도 진입로, 지하철역 출입구 인근 등에 전동 킥보드가 세워져 있습니다. 특히 교통약자에게는 지뢰밭이나 다름없습니다. 엄마랑 뭐 어디 갈 때 좀 통로가 좁은데 이렇게 좀 정차를 좀 잘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그럴 때 좀 제가 이렇게 그 길을 이제 지나가지 못하고 못 치우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좀 돌아갈 때 뭐 그럴 땐 좀 불편하고. 만약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지하철 출입구 밖으로 나와서 점자 블럭을 따라 걷다가 이렇게 전동 스쿠터를 만나면 자칫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지자체는 아예 견인까지 하겠다며 단속에 나섰습니다. 충남대와 카이스트가 있어 대학생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많은 대전 유성구. 관련 민원도 끊이질 않습니다. 근데 애들이 놔더라도 이렇게 가지런하게 사람이 다닐 수 노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정지한 상태 그대로 노는 거예요. 갈짓자로 놓고. 그러니까 사람이 다니기 힘들고. 대전 유성구청은 아예 단속 공무원을 지정해 평일마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어긋난 곳에 세워진 킥보드를 적발하면 개고장을 붙이고 공유업체에 알려 빨리 치우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취재진이 단속반을 따라 나서자마자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세워둔 킥보드를 잇따라 적발했습니다. 바코드까지 누르고 그다음에 여기 위치 이거 지도를 해서 자동적으로 띠가 위치 누르고 위치가 누르고 여기 업체 이름. 메신저로 공유업체의 위치를 알려 빨리 치우도록 지도합니다. 네, 바닥에 보이는 것처럼 이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요. 그리고 건물 출입구 바로 앞입니다. 이곳에 방치된 이 전동 킥보드 업체에서 1시간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이거는 견인될 예정입니다. 최소 3만 원의 견인료에 보관료까지 추가되기 때문에 공유업체에선 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속 때문에 나오는 거죠. 최악의 경우 어디 되는 것까지 봤다? 저기 천변에. 천변에? 네, 거기다 막 빠뜨리고 하는 친구들도 많고 많아요. 물에 빠뜨리고 간다고요? 네. 그건 술 먹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니요, 그냥. 단속 대상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횡단보도로 내려가는 경사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행자가 실수로 살짝 밀치기만 해도 다른 보행자에게는 흉기처럼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스쿠터는 횡단보도 진출입로 바로 가까이 됐기 때문에 단속 대상인데 바로 옆에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에만 됐어도 단속되지 않았을 겁니다.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사이를 잇는 이런 교통섬에 놓인 것도 단속 대상입니다. 저희가 이 자리를 뜬 지 5분밖에 안 됐는데 그새 또 여기 생겼네요. 출퇴근 시간에는 인파가 몰려 위험할 수 있는 지하철역 출입구가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가끔 보면은 급한 학생들이 지하철 시간 그분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타려고 그냥 입구에다 바로 세워놓고 바로 차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좀 아무리 급하시더라도 주위에 그런 PM존이나 자전거 보관소가 많으니까 거기다 주차하시고. 비교적 한가한 평일 오후였지만 이날 동행 단속 1시간 동안 적발된 전동 킥보드는 무려 15건에 달했습니다. 다행히 업체가 모두 1시간 이내에 수거해 견인 조치까지 이른 건 없었습니다. 지자체마다 단속 기준이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가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옵니다. 이 전동 킥보드가 횡단보도 진출입로를 보행로 한가운데를 그리고 점자 블록 위를 무단으로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킥보드에서 내리는 순간 모두가 보행자가 된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가혁입니다. 스포츠였습니다. 오늘 이 경기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우승에 1승을 남겨둔 기아, 그리고 반격에 1승이 간절한 삼성. 과연 누가 더 절박할까요? 한국 시리즈 5차전은 디아즈의 연타석 홈런이 터지면서 삼성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오늘 삼성은 포수 강민호까지 부상으로 빠지면서 겹치는 악재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안 좋은 상황은 벼랑 끝에 선 팀에 더 절실한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1회부터 그 간절함이 선수들의 태도부터 바꿨습니다.
선두타자 김지찬이 볼넷을 골라 출루하며 기회를 살렸습니다. 여기서 나온 디아즈의 2점짜리 홈런은 침체된 팀 분위기를 돌려놓는 계기가 됐습니다. 다음 타자 김영웅도 아치를 그리며 기세를 이어갔습니다. 올해 낮은 순위권을 모두가 예상했는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선수들이 더 욕심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잘 해주지 않을까. 삼성은 2013년 기적의 한국 시리즈를 곱씹고 있습니다. 11년 전 두산에 1승 3패로 몰렸다가 내리 3연승하며 반전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3패로 몰렸다가 기사회생한 건데 한국 시리즈에 딱 한 번 있었던 역전 드라마였습니다. 기아는 가을 야구에서 피해갈 수 없는 승리의 법칙을 내세웠습니다. 그동안 한국 시리즈에서 말로 홈런을 친 팀은 예외 없이 우승했습니다. 기아는 지난 4차전에서 김태군이 약속의 말루포를 때려 이미 기운을 얻었습니다. 특히 기아는 한국 시리즈에 일단 진출하면 한 번도 우승을 놓친 적 없었습니다. 꼭 기아가 우승하고 집으로 행복하게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1회 초부터 석점을 내주며 불안하게 출발한 기아는 1회 말 공격에서 나성범의 희생 플라이로 한 점을 따내며 곧바로 추격했습니다. 기아는 37년 만에 홈구장에서 한국 시리즈 우승을 꿈꾸고 있습니다. JTBC 홍중입니다. (10월이) 끝을 향해서야 도심 속 단풍이 울긋불긋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모습인데요. 아직 초록잎이 많이 보이긴 하지만 붉은색의 단풍도 늦게나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은 흐려도 날은 참 온화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는 기온이 조금 낮겠지만 그래도 평년 기온을 웃돌겠고요. 11월 초에도 낮 동안 20도를 넘어서겠습니다. 오늘 밤까지는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10mm가량의 약한 비가 이어지겠고 제주에는 내일 새벽부터 많게는 40mm 정도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의 하늘 표정이 흐리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도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에는 서울과 대전이 12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는데요. 한낮 기온은 청주와 대구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부터 파란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21호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주후반에는 제주와 남해안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